언론인들이 시국 선언문을 내놨습니다. 조중동과 종편을 빼고 거의 모든 언론사가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가 선언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반성하고 정권의 보도 개입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무려 5,623명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무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숫자도 아닙니다. 제작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KBS는 1,179명이 참여했습니다. KBS 새노조 조합원 거의 전부가 뜻을 모았습니다. S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MBC는 서울 본사의 경우 조합원 1,000명 중 35%에 해당하는 350명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도 MBC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합원 400명 중 35%, 144명만 참여했습니다. MBC와 YTN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MB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저항하다가 대규모 해고와 징계 사태를 겪었습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온 처지인지라 마음은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관련 보도로 시작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었지만 일반인들은 생계와 여가 목적의 탑승이었다. 지난 16일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말입니다. 단원고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다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발언의 장본인이 정부 관계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일반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인천 합동 분향소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그동안 단원고 고등학생들의 희생에 목소리를 낮춰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무관심에 나라에서 버려진 기분이라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인 희생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의 대화에서도 일반인 희생자의 유가족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고 연락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 가족들 주장대로 발언을 했다면 작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까? 청와대 면담 자리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학생은 교육 중에 참사를 당했지만 일반인들은 생계와 여가 목적의 탑승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일반인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추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것으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정부가 일반인의 희생에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행부의 조문식 홍보 담당관은 대통령 면담 자리에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TV와 안산 유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발언 당사자와 장소는 엇갈리지만 정부 관계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분을 고발 조치를 하든 법적으로도 아마 저희는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자신이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했다면 자진 사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추모공원에 일반인 희생자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추모공원 설계 도면안을 보면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에 대한 추모기 건립 내용은 포함됐지만 일반인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일반인 유가족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유족의 경우 출가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희생자와 함께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연락 통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정부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온 경우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서 손을 내밀고 저희들을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위로를 해주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정부 관계자가 오신 분들도 저희가 범정부 상황실 진도 군청까지 찾아가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왜 그래야만 찾아오는가? 네. 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하던가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향후 전국 규모의 일반인 피해자 대책위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발족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지역을 포함한 일반인 희생자 42명의 유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책위는 일반인 희생자들의 유족 연락처를 해경과 안행부 측에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도 팽목항을 수소문하면서 연락처를 직접 파악해 꾸려졌습니다. 현재 인천시청 앞 합동분향소에 일반인 희생자 25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 대책위 대표의 말을 짬짬이 들어봤습니다만 윤이나 PD가 또 따로 만나봤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정부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장종렬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신을 확인하고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면 그때는 나라에서 어떻게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린 시간도 시간이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슬퍼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저희는. 우린 정부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사고를 당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세월호 같은 참사 희생자분들인데 일반인은 장례 끝나고 뭐 납골당이나 아니면 이 유골 안치 시설에 안치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그걸로 끝났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계획에도 나온 걸 보면 학생, 교사 끝이에요. 일반인은 어디도 없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일반인 입장까지 다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그 사람들 입장 말하기도 벅찬데. 근데 청와대 갔다 왔을 때 절실하게 느낀 거죠. 대통령님조차도 우리 국민을 버렸구나. 우리는 뭔 회답이 올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도 대표단이 있으면 알아봐서 같이 면담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던 겁니다. 네. 세월호 참사 37일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생자를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언론이 이른바 사연 보도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혼자만 구조된 어린이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족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마련되어 있는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실종자 16명의 가족들, 날까지 더워지면서 지내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마음이 쓰일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세월호 참사 한 달이 넘으면서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유리처럼 툭 하면 깨질 것 같다고 표현한 한 유가족의 설명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또 실내 체육관에는 25명 정도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고요하고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체육관 2층 관람석에서는 가족들을 내려다보지 말아달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습니다. 팽목항에는 세 가족이 텐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텐트는 해가 비치는 날엔 찜통처럼 더워지고 비가 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족들은 실종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기 위해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뒤늦게지만 팽목항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동식 주택은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박승기 대변인은 이동식 주택은 안산시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는데요. 16명의 실종자 가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3가족이 이동식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머물고 있는 체육관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지금 이렇게 체육관에서 머무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보다 실종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팽목항의 이동식 주택은 총 7채가 설치됐고 그중 한 채는 회의실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실종자들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 상황 어땠습니까? 네, 내일부터 소조기가 시작되고 또 오늘 물살이 잦아들어서 수색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16명의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지금까지 실종자들이 주로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바탕으로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층에 가장 많은 실종자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체 약화 현상이 가장 심한 곳도 4층 선미 다인실입니다. 대책본부는 4층 좌측 다인실과 중앙 다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가 내려앉아서 장애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4층 좌측 다인실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한 차례 수색 작업이 이뤄졌었는데요. 오후 2시 50분에는 두 번째 정조 시간이었지만 물살이 2노트에 달해 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1노트가 되면 잠수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조 시간이었던 오후 7시에는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오늘은 3층 중앙 로비와 식당, 선미 좌측 격실, 4층 중앙 로비와 선미 다인실을 위주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언론들이 이른바 사연 찾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명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이 실명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더군요. 네, 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가족들의 그런 요청을 전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구조된 아이들의 이름이 일부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20분에도 취재 기자들에게 구조된 어린아이의 실명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박승기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부재를 이해하기도 힘든 어린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공개돼서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김희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하자 검찰은 이틀 만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국 검찰청에 관피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검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전히 손대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구조 실패 책임이 명백한 해경입니다. 아직 신병 확보된 해경 관계자 제로, 출국 금지 조치도 전혀 없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밀항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검찰이 왜 유독 해경만 봐주고 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검찰은 검거에 실패한 유병언 전 세목으로 회장과 그 장남 대균 씨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해경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해경 수뇌부와 또 현장 구조 책임자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안 하고 있는데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검찰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해경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고 오늘 확인해줬습니다. 검찰은 몇 주일째 사고 원인부터 구조 과정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주요 수사 대상인 해경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신병도 확보하지 않고 있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관리감독에 대해 해경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인천지검 해운비리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출국 금지시킨 해경 관계자가 있냐는 물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전국검사장 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관피아 특별수사본부, 이 관피아 특수본을 설치한다. 지금 뭐가 더 급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검찰은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민관 유착과 관피아 부패를 막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 철도, 원전 등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분야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잘못을 고치려는 건 맞지만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정부 쪽에서 관피아 수사라는 이름으로 사정 분위기를 만들어 정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사고 특위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왜 관피아 수사를 꼭 지금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국면을 돌리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혹평했습니다. 네,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에 대해서는 현상금까지 내걸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의 요청에 유 전 회장에게 5천만 원, 대균 씨에겐 3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또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징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 전담팀도 꾸려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유 전 회장 부자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검찰이 현상금을 내걸어 신도와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유 전 회장 일가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불능 보고서와 함께 법원에 반납했고 오늘 인천지방법원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의 혐의는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집 등에 대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이들을 숨겨둔 사람은 범인 은닉 도피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대고 구원파 신도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지명수배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 부자 이미 국내를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밀항 가능성도 있고요. 검찰은 이 밀항 가능성이나 국외에 이미 도피한 그랬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 일가는 해운업계에 오랜 시간 몸담아온 만큼 밀항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의 밀항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 출항 선박을 감시하고 있고 최근 한 달 사이 의심할 만한 선박의 입출항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대균 씨가 지난달 19일 파리행 편도 비행기표를 샀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종적을 감춘 사실, 그리고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에서 지난 19일까지 머물다 간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아직 유 전 회장 부자가 국내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대균 씨가 함께 다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두 사람과 모두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상태라 검찰로서도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차남 혁기 씨 등 자녀들의 해외 도피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유 씨 일가의 미국 내 금융계좌, 부동산 등의 거래를 모두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사막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인사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검사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내정했습니다. 대통령 인적쇄신 의지의 가늠자로 여겨진 비서실장 김기춘 교체 카드는 결국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날리고 김기춘 살릴 것이라는 정가와 언론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날아든 청와대발 인사 소식, 이른바 세월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김진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안대희 총리 카드에 담긴 의미, 그리고 추후 이어질 개각 시기와 폭,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았다가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을 반대하면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안 내정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해 가감없이 직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국가안전처와 인사기능을 갖는 행정혁신처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기 때문에 강골 총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부처 개편으로 인한 공직사회 동요를 막고 비리를 솎아내겠다는 의지로 대검 중수부장 등을 역임한 안 내정자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개각 시기는 6.4 지방선거 이후 개각 대상은 세월호 참사 대처에서 문제를 드러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라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장관이 포함돼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반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내 인적쇄신 대상에서 일단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사평론가는 김장수 안보실장의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발언에 따른 민심 이탈을 사표 수리의 배경으로 분석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도 민심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는 청와대 참모진 중 핵심 인물인 김기춘 실장이 유임돼 인적쇄신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김기춘 실장 없는 박 대통령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다시 한번 확인돼 2기 내각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사 발표에 대해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가 없는 인적쇄신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운명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실세 중에 실세인 김기춘 실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또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경질해야 하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사법처리 대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새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홍원 총리에 이어 검사 출신을 연속 기용하는 것은 국민 화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의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언론사에 잠수사 사기에 도움되는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언론 개입 파문으로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 등의 자리에서 발언했다면서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회의 같은 공식 석상에서 보도협조 요청이라는 미명하에 보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기관과 언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총리가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밝힌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 발언 기록을 공개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총리의 어제 발언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여야 지도부, 오늘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새누리당 지도부는 충청,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수도권에서 각각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전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 표심 잡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새누리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사무실을 찾은 최경환 공동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의 전폭적 지지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는 오늘 수원에 있는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사무실을 찾아 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경기지사 선거까지 승리해 수도권 3곳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발대식 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각자 흩어져 서울과 경기를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지역 환세가 가장 박빙이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 어땠습니까? 혼전 양상을 보이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안산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남 후보가 앞서 왔지만 격차가 점차 줄어 오늘 처음으로 김 후보가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데 대해 김 후보는 자신감을, 남 후보는 경기도 판세는 원래 박빙이라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첫날 방송 3사 여론조사가 제 지지율이 남경필 후보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정치적인 이미지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고 도민들의 삶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원래 수도권 선거는요, 지지율이 좁혀지게 돼 있고요. 전략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만나 뵙고 말씀 듣고 또 제 장점을 설명드려서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내겠습니다. 오후 들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수원 지동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회라면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장을 찾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 역시 세월호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안산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안전 이슈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지난해 내란 음모 사건 이후 진보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진보 정치의 위상과 유권자들의 평가가 과연 일치하는지 판단해 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은 기초단체장 3명을 당선시켰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광역과 기초의원을 포함해 당선자 수 144명, 당선율 32%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구청장 4명이 최초로 재선에 성공하는 진보 구청장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장부경 PD가 짚어봤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곳들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현역 구청장들입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현역 구청장인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4년 전 민주노동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현재는 정의당 소속입니다. 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상황이지만 민주연합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용철 후보와 야권 표를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후보와 새누리당 이흥수 후보는 2010년에 이어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역시 진보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 남동구에서는 여야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4년 전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현재는 정의당 소속인 배진교 구청장이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인 새누리당 장석현 후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접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가 2011년 재선거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종훈 구청장이 재선을 노리는 곳입니다.
2010년과 2011년 모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훈 구청장은 이번에도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룡 후보, 노동당 손사모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김종훈 구청장은 새누리당 권명호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장 선거도 통합진보당 현역 구청장과 새누리당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천동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재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종우 구청장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과천 보겠습니다. 이곳의 진보 후보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진보 정당들끼리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룬 곳이어서 선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판세는 새누리당 신계용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천 후보 2파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녹색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한 서영원 후보는 수천 명의 배심원단을 모집하는 과정을 통해 잡음 없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무소속 이경수 후보는 새누리당의 여성 우선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곳 중에서 현역 구청장들이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과 울산의 선거 결과는 진보 정당이 최초로 재선 구청장을 배출하느냐, 지방 정치의 교두보를 상실하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인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언론인 5,600여 명이 연명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홍원 총리가 재차 확인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 한참 전에 죽어버린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업 언론인들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권 자본과 결탁해온 언론 현실에 대한 자성이 담긴 이번 시국선언에는 총 63개사 5,623명의 언론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저항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MBC 노조의 이성주 본부장은 어제 정홍원 총리가 청와대 보도 개입을 시인했지만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서 정 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루 종일 뉴스거리가 되고 신문지사기도 다 나왔던 얘기지만 MBC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했고 심지어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 있는 전수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런 그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청들이 방송 일선에서는 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과 요청이 요망이 있다는 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KBS 전화 방송 전화 하시겠다는 거 맞아요?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해라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지만은 아니 가족들 이런 요망이 있고 현재 이런 필요가 있으니 그걸 좀 참작해달라. 그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 총리의 발언으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 이후 증폭되온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 언론한테 전화 걸어서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나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질문에 당연하단지 답하고 있는 총리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얼마나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아주 처참하게 느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정부의 보도 개입 정황에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KBS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인사 개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사임과 또 새로운 신임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춘, 이정현, 박진우 등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도 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오보와 왜곡 보도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키우고 정부 책임을 호도해왔으며 그 배후는 청와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KBS 제작 거부 사태와 같은 갈등 상황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가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듯한 보도를 지면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을 기사와 사설로 몰아세우고 문재인 의원의 특별 성명을 선동이라고 한 일반인의 댓글을 골라서 지면에 배치하는 꼼꼼함까지 보였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기사입니다. 오늘자 일면에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묻는 여론조사였다면서 국민의 59%가 진정성을 느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이후에도 50%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응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 스스로도 수치보다 흐름을 봐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과반의 수치가 나올 조사를 해놓고 그것이 민의인 것처럼 포장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의 응답률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 담화 발표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오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올랐다고 한 대통령의 지지율 5.3%포인트는 기존 조사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 최근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면서 보도했던 다른 여론조사와의 격차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바로 옆에 또 다른 기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개조에 대한 능력과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면을 넘기면 바로 다음 장에서 조선일보의 대통령 지키기 보도를 또 보게 됩니다.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을 향해 경쟁하듯이 공격하는 이유가 6.4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의원을 거명하며 문 의원이 지금의 이른바 참사 정국을 마치 즐기고 있는 듯 묘사했습니다. 독자들의 짧은 의견을 모아 싣는 코너에도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비판 성명을 가리켜 선거를 의식한 선동이라 한 문장을 골라 배치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신문은 대통령 지키기 특집이라 할 만합니다. 조선일보가 정말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 정도에서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보고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공영방송인 MBC가 시작해 촉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 오보 자료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와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 전원구조의 최초 보도는 모 종합편성 채널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해당 종편 채널은 학생 모두 구조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는 일단 단원고에서는 학생 모두가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서 교수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을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습니다. 볼주만 곡선을 유도하는 설명에서 유도식을 서 교수 논문에서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는 지적입니다. 안 후보가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 대선 가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외신의 정부 비판 보도와 해외 교민들의 광고, 집회 등에 정부가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외 문화원장들 수십 명이 국내에 들어와 외신 보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해외에 있는 친정부 단체와 해외 공관이 교민들 광고와 집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민들의 뉴욕타임즈 광고 이후 이른바 맞불 광고를 게재했던 재향군인회와 민주평통의 해외 조직들이 지난 일요일 교민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총영사관 직원에 의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TV 취재 결과 집회 현장에 재향군인회 등 친정부 단체 간부들이 찾아가 회방을 놨고 또 총영사관 직원들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주, 김지혜 PD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지난 11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 19면에 실린 전면 광고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언론 통제로 인한 여론 조작을 지적한 이 광고는 미시 USA 회원들을 중심으로 4,129명이 16만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을 모아 싣게 됐습니다. 사흘 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미 남부 재향군인회, 애틀랜타 한인회 등 6개 한인단체는 애틀랜타 조선일보를 통해 뉴욕타임즈 광고를 비난하는 이른바 맞불 광고를 냈습니다. 뉴욕타임즈 광고를 낸 사람들은 종북 세력이고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애틀랜타 한인회 회원들이 이런 맞불 광고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애틀랜타 한인회는 취합된 의견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고 좀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다고요? 네네. 그러나 동의한 교민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하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해 줄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오전에 지금 바빠서요. 제 전화를 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네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유기처 전화 오신 분들 입장을 설명했고요. 한국에서까지 저희가 전화 드릴 수가 없네요. 끊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맞불 광고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 중에는 단체의 설립 취지상 정치활동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지만 애틀랜타에 있는 재향군인회 미 남부지회는 다른 동포들을 종북으로 모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동포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두 번째 맞불 광고에서는 이름을 뺐습니다. 그러면요, 한 번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내고는 싶은데. 그래서 딱 한 번 나간 거예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애틀랜타 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맞불 광고에는 이름을 올렸다가 두 번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의 경우 LA 협의회도 따로 성명서를 발표해 세월호 사건을 기회로 민족을 분열시키려 하는 종북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일요일인 지난 18일 미국 애틀랜타 도심 CNN 본사 인근에서 열린 교민들의 집회. 참가자들이 발언이 이어지던 때 어디선가 10여 명의 노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발언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교민은 노인들이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신 다음에 사진을 한 사람 그냥 앞에 대놓고 막 찍으셨어요. 저는 가정주부거든요. 그냥 정말 신나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너네 데리고 누구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정말 진짜 내가 70몇 년도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참가자들이 주변에 있던 현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은 노인들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시험이 와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저쪽 기관장로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계속 사태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걸 들으셨어요. 이 노인들은 재향군인의 미 남부지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집회를 방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왔고 요청을 한 주체는 애틀란타 총영사관 영사로 있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회장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 원 관련한 기관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일단 일체 어떤 정치나 이런 그런 행위에 오해가 살 만한 그런 행위는 저희가 저희 지휘부에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조가 내려오고 일치 안 합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가 무슨 소리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향군의회 미 남부지회의 회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갔다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영사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다 당설이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향군의회 회원 간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어요. 민주평통 역시 회장이 집회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녀오셨어요. 부탁을 받고 나가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부탁을 받고 나가신 건지 아니면 다 같이 가신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영사관 직원 2명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집회 상황을 살피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에 의해 발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영사관 직원은 집회 현장 주변을 서성였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는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참석이나 보고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교민들 집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아무 일 아닌 듯 말합니다. 영사관 행정원이 저희 행정 비서 직원이 그 CNN 근처에 차요. 근데 이제 거기 둘 다 행정원이에요. 왜 가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우리 동포들이 시위한다는데 당연히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집회 취지에 동참해서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제3자 입장에서 가서 본 거죠. 그 문자하고 전화한 거는 저는 완전히 본인들 개인사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하고는 연락한 적이 없고요. 네. 휴일을 포기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교민들은 친정부 단체 간부들의 회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도 영사관 직원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 뒤로 빠져 있던 영사관 직원들. 이들이 사찰 목적 없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한국이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남측 초계 함정 주변에 2발의 포격을 가한 일이 있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국이 노동권 보장 최악 국가다 이런 불명예를 또 안았습니다.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의 발표죠? 예, ITUC라고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세계 노동자 권리지수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평가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과 같은 5등급 국가, 최하위 5등급 국가가 24개 나라였는데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짐바브웨, 잠비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은 한국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록을 3차례 거부한 일,
그리고 교직원 노조,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결정한 문제, 그리고 끝으로 철도 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상황이 이런데 다른 나라 노동 문제가 열악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냉정한 평가가 이렇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노동 착취와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자본과 정부가 자랑하는 눈부신 산업화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땀과 생명을 착취한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은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이런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자화자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들 아래서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 오늘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를 오늘 열어서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 그리고 가담 동기, 가담 정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음 주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인지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에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렸었는데 오늘 그것과 거의 같은 지시를 내린 걸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선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공석이라서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일단은 들었지만,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에 너무 과잉 대응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징계를 지방선거 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교조는 교사들을 범죄자 색출하듯이 신원 파악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군이 발표한 북한군의 포격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군이 오늘 오후 6시경에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 인근이라고 하면 약 150m 정도 떨어진 바다에다가 2발의 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유도탄 고속함이라는 거는 북방 한계선 NLL 남쪽 해역에 있었으니까 결국 북한이 NLL 남쪽으로 2발을 쏜 셈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도 NLL 이북에 있던 북한 함정 주변에다가 즉각 5발의 함포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발표한 것은 함포가 아니라 해안포, 해안에 있는 포를 함정 쪽으로 발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NLL을 얼마나 넘어왔는지 이런 것은 발표가 안 됐습니까? NLL을 약 남쪽으로는 9km 정도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포를 쐈다 이런 부분도 북군이 발표를 했습니까? 예, 아직 뚜렷한 의도는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도 북한군이 함정을 맞추려고 포격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경고 사격인지는 좀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측면이고요. 그 전에 NLL을 둘러싼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제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에 대해서 남쪽에서 경고 사격을 먼저 한 게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제 말로 강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이런 신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꽃게잡이철 막판인데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죠. 예. 봉합마을에서 추모식이 열리는 거죠? 예, 서울에서는 추모식을 안 하고 공식 추모식을 내일 오후 2시에 김해시 봉합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 새정시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대표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도사는 문재인 의원과 2013년 노무현 장학생으로 뽑힌 한양대 1학년생 오재호 씨가 낭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민족화해협력협의회 그리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명의의 추모 전통문을 오늘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울트라북 노트북이 해외 시장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대가를 단시일에 치르게 된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KBS 제작 거부 나흘째인 오늘 PD 591명도 내일부터 제작 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PD들은 더 이상 PD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PD 출신의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사고 같아요. 예. 노량진역에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8시 30분경에 노량진역에 정차하고 있는 시멘트 화물 차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올라가서 고압선에 닿아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는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물 열차 관계자도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 장애시방선거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 장애시방선거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미랄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아부 평가와 방정 이을 밀당의 습성으로 빡돌겠다. 근혜공 이제 알거지 되니 선의해. One more time.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 장애시방선거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미랄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아부 평가와 방정 이을 밀당의 습성으로 빡돌겠다. 근혜공 이제 알거지 되니 선의해. 청와대가 KBS에 해경 비판은 하지 말고 잠수사들 사기를 높이는 방송을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총리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총리는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자신도 국무회의 등에서 언론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가진 자의 요청이 지침이나 명령이 되는 현실을 애써 모른 척했다면 그 뻔뻔함이 무섭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장과 법원 연수원장까지 지낸 총리가 언론 자유의 개념도 모른다면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 3월 탄핵 직후에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이 아니다. 저런 방송사는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가 없다. 이랬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방송을 장악한 지 벌써 7년입니다. 무섭고 무지한 권력에 무뎌져서는 무너진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